오늘 사건은 30년 동안 불륜을 이어온 유부녀와 유부남의 안타까운 살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불륜 남은 아내를 알고 나서 아내의 사촌 여성과 눈이 맞아 불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륜녀가 결혼 후 서로가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 불륜을 이어오다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52세의 하비에르 아르디네스가 사망한 채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거주지에서 약 300m 떨어진 도로변이었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그는 심하게 공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으며 몸에는 여러 곳에 피가 묻어 있었고 주변에는 핏자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내부 출혈로 추정되며 검시관은 하비의 사망 시각이 당일 오전 6시경으로 추정했습니다. 하비의 차는 쓰러진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금속 울타리 3개로 막혀 있었습니다. 시동은 켜진 채로 귀중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서도 피 얼룩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하비가 도망치려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비는 키가 180cm가 넘고 단연간 어선 선원으로 체력이 강했습니다. 경찰은 하비를 공격하고 제압해 죽일 수 있는 범인이 2~3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벽에서 강한 냄새를 풍기는 여러 개의 얼룩을 발견했는데 후추 스프레이였습니다. 하비의 눈에 후추 스프레이 성분이 확인되었으며 상반신과 다리에는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되어 범인과의 격투 중에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장이나 주변 지역에서 살인 도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범인이 범행 후 도구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목격자가 없었고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비는 시의회 이외에도 어선 소유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일정을 알고 있었으며 하비의 출근길에 장애물을 설치했다는 것은 분명히 계획된 범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비는 야네이 시의회에서 환경 및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비의 정치적 연관성과 관련된 용의자가 없었습니다. 여러 목격자의 증언에서 불륜에 관한 소문이 있는 것을 뜻밖의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하비의 사생활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비의 휴대폰의 통화와 채팅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여러 연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비의 연인은 그의 아내 누리아 블랑코의 사촌 카디아 블랑코로 밝혀졌습니다. 카디아의 남편 페드로 니에바는 2017년 말 하비와 아내 카디아의 불륜을 알게 됩니다. 하비의 아내 누리아와 카디아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친한 사이였습니다. 둘은 친자매처럼 지내는 사촌 사이입니다. 누리아는 차분하고 내성적이며 조용하고 보수적인 반면 카디아는 정반대입니다. 카디아는 낙관적이고 활기차고 모험심이 강하며 사람을 대할 때 적극적입니다. 하비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유머와 쾌활하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누리아의 부모님도 하비가 좋은 결혼 상대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비와 누리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16살, 17살에 불과했던 카디아와 하비는 결혼 전부터 연인 관계였습니다. 누리아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비밀 연애가 발각되지 않도록 두 사람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누리아는 사촌 카디아와 하비의 불륜을 알게 되며 누리아와 카디아는 몇 차례 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누리아는 하비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걱정해서인지 하비에게는 관대했습니다. 하비가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카디아와의 연락을 중단하고 결혼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하자 누리아는 하비와 화해했습니다. 1996년 결혼 후 3년째 되던 해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던 누리아는 카디아의 호의에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사랑스러운 사촌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카디아는 전기 기술자였던 페드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페드로는 사람을 대할 때 밝고 온화합니다. 헌신적이고 애정이 넘치며 세심하고 사려 깊으며 모든 일에 카디아를 배려하고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짜증이 많고 충동적이며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카디아와 페드로는 4년간 교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하비와 페드로도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가족은 주말과 휴일에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매우 친밀합니다. 하지만 사촌관계라는 이면에는 하비와 카디아가 뗄 수 없는 사이이며 계속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비는 아내에게 청혼할 때 카디아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지만 비밀 연인을 포기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비의 마음속에서는 아내 누리아와의 관계보다 카디아와의 관계가 더 좋았습니다. 카디아는 하비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책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카디아는 하비에게 애정이 강하며 관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카디아와 하비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으며 모든 기회를 이용해 단둘이 밤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카디아와 페드로가 결혼한 후에도 두 가족이 함께 모일 때조차 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 친척, 친구들 앞에서 절제된 언행을 보였으며 규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페드로는 아내와 하비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막연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서로를 무심코 바라보고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페드로는 카디아의 일상적인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오해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2017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누리아는 업무 관계로 해외에 나가야 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스케줄로 하비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카디아는 남편에게 하비를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페드로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하비의 불륜을 관찰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7일 고급 레스토랑을 선택해 하비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 페드로는 미리 테이블보 아래에 휴대폰을 녹음 모드로 숨겼습니다. 식사 중에 화장실에 가겠다는 핑계로 하비와 카디아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틈을 만들었습니다. 페드로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휴대폰은 카디아와 하비의 유혹적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페드로에게 휴일 동안 우리 집에 집들이하러 오고 싶다고 말해. 너와 내가 침실에서 뜨겁게 관계한다는 걸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농담하지 마. 조심해. 12월 9일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페드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녹음을 카디아에게 들려주고 화가 난 채로 하비와 왜 바람을 피웠는지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가족을 우선시하며 외도를 끝내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페드로는 만약 카디아를 실망시켰다면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디아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단지 부적절한 농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의심이 많고 문제를 일으켜 부부관계를 해친다고 비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고수하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의도가 없었으며 최선을 다해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페드로는 아내를 깊이 사랑하며 아내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아내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아내의 명예를 보호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하비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페드로는 모든 것을 다 바쳤으니 카디아도 그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비가 아내를 유혹했다고 확신했으며
카디아도 하비의 희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페드로의 유일한 요구는 하비와의 관계를 끊고 가족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디아도 외도 사실이 발각된 뒤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다시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고 페드로가 이를 알리게 되면 사촌 누리아를 어떻게 대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비에게 페드로가 관계를 알고 있으니 당분간 연락을 하지 말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비의 답장에는 실수한 녹음에 사과와 짧은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여름까지 두 가족 간의 만남 횟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페드로와 카디아는 가족, 친척, 친구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카디아는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이 페드로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비는 심리적 안정을 주며 성격이 잘 맞고 서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페드로는 경제적 안정을 주기에 이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카디아가 페드로의 인내심을 과대평가했습니다. 페드로는 카디아의 말과 행동이 거칠애에 불과하며 불륜의 변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을 떠올리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막내 아들이 하비의 아들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커진 페드로는 인터넷을 통해 친자 확인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DNA 검사 키트를 구매하여 자신과 막내 아들이 혈연 관계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또한 사설 탐정을 고용해 미행하게 했으며 거실, 침실과 차량에 감시 카메라와 위치 추적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카디아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채팅 기록을 확보하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2018년 7월 중순 카디아는 페드로에게 여름의 별장에서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에는 환경과 기후가 쾌적하고 살기 좋으며 8월과 9월에는 다양한 축제가 열려 여가를 즐기려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사촌 누리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두 가족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끊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페드로는 동의하지 않고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카디아가 하비와 데이트를 하고 관계가 불붙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페드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디아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드로의 근거 없는 오해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카디아의 단호한 태도는 페드로의 마음을 다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아내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화가 나고 무력감에 빠져 별장을 빨리 팔아버리는 생각만 했습니다. 동시에 페드로는 카디아 불륜의 분노에서 하비에게는 증오와 질투로 변했습니다. 감정에 휩싸인 그는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페드로는 친구 예수스 무구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페드로가 예수스를 찾은 이유는 그의 인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스는 2000년과 2007년의 마약거래 전과자로 출소 후에는 회색 산업에 종사하며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후 예수스에게 아내의 외도를 하소연하며 하비를 혼내주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1만 1000유로를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스는 페드로가 술에 취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으며 후보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페드로가 소개자를 찾았는지 묻자 예수스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페드로에게 마약 거래 중 만난 베나티아를 추천했습니다. 페드로는 베나티아가 혼자 한다는 것에 불안해했습니다. 하비가 키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1대1로는 베나티아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나티아는 강도 전과가 있는 켈리를 소개했습니다. 켈리는 잔인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드로는 하비를 폭행하여 겁을 주려고 했습니다. 7월 27일 페드로는 두 깡패에게 5,000유로의 예치금을 지급한 후 하비의 집 근처로 예비도사를 나갔습니다. 페드로는 하비의 사진을 보여주고 일상적인 이동 경로와 위치, 집 주소, 출퇴근 차량의 특징을 관찰했습니다. 8월 1일 이른 아침
두 깡패는 하비가 집에서 일터로 가는 길목에 매복했습니다. 가까운 매복 장소에서 금속 폐기물을 가져와 도로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비를 멈추게 하고 차에서 내리면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비는 도로 장애물을 보고 멈추지 않고 옆에 잔디밭을 통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행동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복수가 헛되었지만 페드로는 두 사람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8월 5일 카디아는 페드로에게 오늘 푸글리아로 갈 것이며 친척들과 제외하고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페드로는 아내의 결단과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분노하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카디아는 준비한 짐을 가지고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분노에 찬 페드로는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별장에 도착하고도 계속해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페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카디아와 하비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드로는 예수스와 연락하여 하비에게 폭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결심을 굳힌 페드로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페드로는 녹음을 누리아와 그녀의 큰 딸에게 보내 카디아와 하비의 불륜을 폭로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페드로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누리아와 딸은 페드로에게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단순한 오해일 뿐이며 남편으로서 아내를 오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더욱 열을 받은 페드로는 두 깡패에게 하비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보상을 2만 5천 유로로 늘렸습니다. 8월 15일 오후 페드로는 카디아와 하비의 불륜을 소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카디아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클릭했고 이를 보고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논할 정도로 심하게 전화로 싸웠습니다. 카디아가 이혼을 제기하자 페드로는 모든 것이 하비의 잘못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비가 자신과 가족을 버리게 만들었으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페드로는 두 명의 깡패에게 즉시 살인을 실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8월 16일 이른 아침 목적지에 도착하고 보호 울타리를 장애물로 준비했습니다. 아침 6시가 지난 후 하비는 세 개의 울타리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울타리를 옮기려 했습니다. 이때 켈리가 갑자기 옆에서 나타나 그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하비는 시야가 막혀 피할 틈이 없었고 베나티아는 두꺼운 나무 막대로 그의 이마와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켈리는 뒤에서 나무 막대로 하비의 목 뒤를 쳤습니다. 그러나 하비는 몸부림치며 빠져나가 몇십 미터 떨어진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비는 잡히고 두 사람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결국 살인자는 하비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를 가지고 현장을 신속히 떠났습니다. 누리아와 다른 친척들은 경찰을 통해 하비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이후 하비의 아들은 카디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믿기지 않았던 카디아는 생각해보니 부부의 다툼과 하비의 불행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디아는 즉시 페드로에게 메시지를 보내 하비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페드로는 아내에게 하비 가족에게 유감이라며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6일 오후 카디아는 사건 현장에 갔습니다. 그녀는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고 하비를 떠올리며 슬픔을 숨기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사건 후 2달 동안 페드로는 경찰의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리아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지만 하비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비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누리아에게 맹세했지만 여러 여성들과 외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아는 용서하고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실패한 결혼이나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카톨릭 신앙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누리아는 남편의 모든 환상을 잃었으며 하비의 로맨틱한 관계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8년 10월 중순 경찰은 카디아에게 연락하여 관련 단서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때 카디아는 직감적으로 페드로가 하비의 살인에 관여했음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비와의 30년에 걸친 관계, 페드로와의 다툼, 이혼 논쟁, 아내 의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말 경찰은 페드로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습니다. 페드로의 통신 기록, 소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록, 자금 지출 내역 등을 조회하여 예수스를 찾아내고 2018년 12월 10일 예수스를 소환하여 신문을 했습니다. 페드로와 예수스를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마약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페드로가 운영하는 회사가 마리화나 재배시설에 전력 공급 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3일 경찰은 증거를 수집한 후 페드로를 가능한 빨리 체포하기 위해 마리화나 재배를 촉진한 혐의로 페드로를 먼저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페드로와 예수스가 긴밀한 접촉을 가졌던 베나티아와 켈리를 추적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페드로는 두 살인자와 127회 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살인자들이 운전한 8월 15일 저녁과 8월 16일 아침에 고속도로 구간에서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켈리의 휴대폰 위치는 사건 전 며칠 동안 사건 발생 지역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4명의 용의자의 휴대폰 데이터와 채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2019년 2월 베나티아의 집을 수색하여 사건에 연루된 현금, 범행에 사용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두 살인자의 DNA를 추출하여 범행 현장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월 16일 페드로와 예수스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2월 19일 켈리와 베나티아를 체포했습니다. 4명의 용의자 중에서 유일하게 베나티아만이 신문 과정에서 협조적이었습니다. 베나티아는 사건의 계획과 실행을 상세히 자백했으며 페드로가 주범으로서 예수스와 함께 계획을 세웠고 자신과 켈리를 고용하여 하비를 살해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페드로와 2명의 살인자는 각각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예수스는 같은 혐의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페드로는 하비 사망의 배상금 40만 유로를 누리아와 두 자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두 가정이 불륜으로 인하여 비극적인 살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